오늘부터는 벡터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묘하게 벡터가 고교 교육 과정에서 빠졌는데 배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사실 어디선가 들어본 적은 있죠. 기하 벡터를 안 배웠어도 벡터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진 않죠. 그 물리 때 잠깐 나오지 않나요? 그죠? 뭐 예, 벡터 스칼라 뭐 이러면서 예, 스칼라와 벡터가 있고 벡터는 뭐 크기와 방향을 가진 뭐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는 나오죠. 우리가 근데 왜 벡터가 방향과 크기가 있는 물리량이라고 주문처럼 외웠냐면 수학에서 이 벡터를 만들 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물리에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벡터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벡터는 아주 작은 요만큼 밖에 안 배웠습니다. 유클리디안 벡터라고 부르고요. 이 유클리디안 벡터가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물리에서 배운 그 벡터입니다. 방향과 크기가 있는 물리량. 일반적으로 원래 벡터는 사실 훨씬 더 폭넓은 개념이고 진짜 수학과에서 배우는 벡터는 훨씬 더 폭넓은 개념이고요. 벡터를 시작한 것부터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왜 벡터를 왜 만들었느냐? 그러다 보면 이제 방향과 크기가 있는 물리량이라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자, 벡터를 왜 만들었냐면 우리가 이 자연계에서 운동을 분석하고 싶습니다. 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분석하고 싶어요. 예를 이 공기 분자가 여기서 막 미친 듯이 움직일 겁니다. 예, 0도씨 일기압에서는 22.4리터 안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는 그 기체 분자가 여기서 막 미친 듯이 움직입니다. 걔네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좌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X, Y, Z, 뭐 직교 좌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막 움직이는 게 복잡하니까 X 방향으로 어떻게, Y 방향으로 어떻게, Z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게 뭐 서로 독립적인가 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 좌표계에 맞게 써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어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해봤더니 귀찮아요. 뭐가 귀찮냐면 뭐 사사건건 다 3번 적어줘야 돼요. 똑같은 일인데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 Z 방향으로 똑같은 걸 지금 계속 다 3번 적어줘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F는 MA 배웠죠, 그죠? F는 MA를 배웠습니다. F는 MA라고 썼는데 이게 가속도고 이게 힘이거든요. 그래갖고 원래 진짜 제대로 쓰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3개로 적어야 돼요. 뭐냐면 X방향으로 힘을 주면 M 곱하기 X방향으로의 가속도가 생기고 Y방향으로 힘을 주면 Y방향으로의 가속도가 생기고 Z방향으로 힘을 주면 Z방향으로의 가속도가 생깁니다. 라고 적어야 돼요. 이런 가속도가 이렇게 돼 힘이 이렇게 돼 있고 가속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가속도를 가지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X 방향의 속도, Y 방향의 속도, Z 방향의 속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X 방향, Y 방향, Z 방향의 속도를 알고 나면 우리는 뭘 하냐면은 얘 X 방향으로의 위치, Y 방향으로 얼마에 있는지 그리고 Z 방향으로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예, 이게 물리에서 하는 일이에요. 예, 우리가 사는 공간은 3차원이니까 물리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X방향으로 힘을 주면 X방향으로의 가속도가 생기고 그걸 가지고 X방향의 속도를 계산해서 X방향의 위치를 계산하고 그걸 근데 X방향, Y방향, Z방향 따로 해야 됩니다. 몹시 귀찮죠. 예, 적으려면 이렇게 적어야 된다니까. 하나로 뭉뚱그리고 싶습니다. 예, 얘를 하나로 뭉뚱그리고 싶어요. 얘 3차원에서의 운동을 하나로 뭉뚱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수학적인 대상을 만들어요. 수학적인 대상을 만들고 걔는 3개의 원소를 무조건 모아서 하나에다 적어야 됩니다. 예, 마치 집합 비슷한 건데 집합은 원소가 뭐 10개든 5개든 200개든 상관이 없어. 무한히 많을 수도 있었고 자연수 집합 이런 무한히 많은데 그런 거 말고 원소를 반드시 딱 3개만 한 덩어리로 모아서 첫 번째 원소는 X방향과 관련된 물리량. 예, 두 번째 원소는 Y방향과 관련된 물리량. 세 번째 원소는 Z방향과 관련된 물리량을 한데 모아서 무조건 적기로 합니다. 하나의 양으로. 예,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벡터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벡터는 엄밀히 말하자면 숫자를 많이 모아놓으면 돼요.
숫자를 많이 모아놓으면 우리가 그걸 벡터라고 부릅니다. 사실 숫자를 모아놓고 몇 가지 계산 규칙에 만족해야 돼. 우리가 오늘 배울 건데 더 센 거 스칼랍에만 잘 만족하면, 그러니까 더 센 규칙이 잘 정의가 돼 있고 스칼랍에 숫자를 곱하는 규칙이 잘 정의가 돼 있으면 우리는 그걸 벡터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과 크기는 본질적이지 않은데 이걸 물리에서 적용하다 보니 방향과 크기라는 걸 갖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학에서 말하는 벡터는 어떤 대상이 있어서 이 대상이 덧셈과 스칼라베가 잘 정의가 되기만 하면 그걸 우리가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인 의미에서 물리적으로 조금 줄여서 그 벡터의 의미를 조금 줄여서 생각하기로 한다면은 이 벡터의 시작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X방향, Y방향, Z방향과 관련된 이 양들, 요 세 개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표현해 주는 것. 그걸 우리가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를 열고 숫자 3개를 이렇게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F라는 것을 적는데 2, 3, 마이너스 5라고 적는다면 X방향으로는 이만큼의 힘, Y방향으로는 3만큼의 힘, Z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의 힘이라는 걸 적을 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 fx는 2, f의 Y방향으로 힘은 3, Z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적기로 하냐면 얘를 2, 3, 마이너스 5라고 적기로 합니다. 하나의 대상인 것처럼. 하나의 오브젝트인 것처럼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얘에다가 이걸 F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F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을 붙여주고 나서 근데 이름을 붙여주면 얘는 그냥 숫자 같잖아. 별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숫자와 별로 다르게 안 생겼죠. 그래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책마다 달라요. 이 표기하는 분이 역사적으로 다르고 책마다 다르고 심지어 저자마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방법을 우리 교과서는 일반적인 교과서는 어떤 걸 많이 따라가냐면요. 얘를 진하게 써요. 유식한 말로 볼드체라고 부르죠. 이렇게 진하게 쓰면 얘를 벡터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칠판에다 쓸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너무 웃기겠죠, 그죠? 너무 웃깁니다. 그래서 보통 저 말고도 다른 많은 벡터를 가르치는 분들도 어떻게 쓰냐면 F 위에다가 화살표를 그립니다. 이러면 금방 되잖아. 화살표를 그리면 이렇게 쓰면 얘는 벡터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벡터를 표시할 때 딱 한 번만 제가 지금 그린 딱 한 번만 이렇게 화살표를 예쁘게 쓸 거고요.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보통 한붓 그리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쓸 겁니다. 아래 화살표 생략.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이걸 벡터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보면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가끔 가다가 오타로 해가지고 이렇게 화살표를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러면은 벡터겠거니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근데 교과서는 얘를 굵게 표시해 놓으면은 걔를 벡터라고 보통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대수에서는 어떤 숫자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냥 알파벳 한 글자 썼었죠. X, Y, Z, A, B, C 이런 걸 많이 썼었는데 벡터에서는 그 벡터라는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 위에다가 화살표를 그려서 우리가 얘를 벡터라고 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벡터는 왜 쓴 거냐면은 X방향, Y방향, Z방향 각각으로의 모션을 한 번에 적으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어떤 수학적인 대상이야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게 어쩌면 출발에 가깝거든요. 벡터의 맨 처음 시작이 출발에 가깝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수학적인 정의, 진짜 수학적인 정의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게 벡터의 출발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요 위에 F는 MA를 어떻게 적냐면은 이렇게 적습니다. F가 벡터의 양이고 원래 가속도 A가 벡터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적어야 되는 걸,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 걸 이렇게 한 줄로 묶어서 한 줄로 요약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 알파벳 9글자를 적어야 되는데 9글자도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15글자네. 이 15글자 적어야 되는 거를 이렇게 적어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경제적이죠. 이렇게 적어낼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뉴턴의 법칙이 원래는 요게 진짜예요. 벡터를 정의해서 적어야 3차원상에서 주어지는 힘과 3차원상에서 얘가 물체의 가속도 사이에 이런 식의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요 벡터를 안 적고 적었던 이유는 대부분 다 물체 운동이 1차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굳이 안 적어도 됐었던 것뿐이고 사실은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책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뭐 클래시컬한 정의를 써보면 그러니까 2차원이라면 얘가 움직이는데 2차원에서 움직여. 그러면은 숫자 2개를 하나로 묶어놨으면 됐겠죠. X방향, Y방향으로 되어 있는 걸 2개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보면 위치가 벡터면 그러니까 얘가 X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여. Y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여. 그럼 얘의 위치가 벡터가 되는 거죠. 얘의 위치가 벡터가 되는 거고 위치가 벡터가 되면 그것을 미분한 속도도 벡터가 되고 속도가 벡터가 되면 걔를 한 번 더 미분한 가속도도 벡터가 되는 거고 가속도가 벡터가 되면 거기다 곱하기 곱하기 질량이랑 같은 힘도 벡터가 되는 거고 혹시 고등학교 때 운동량이라는 거 배웠나요? 힘이 벡터면은 운동량도 벡터고 이렇게 쭈루루루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꽤 많은 물리량들이 전부 다 벡터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물리량 중에 벡터가 아닌 거를 찾는 게 오히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고등학교 때 배운 것 중에 헷갈리는 것 중에 벡터가 아닌 게 딱 하나 있어요. 에너지. 에너지는 벡터가 아닙니다. 여기서 참고로 에너지는 벡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벡터를 표현하기 위한 뭐 고등학교 때 그리고 보면은 고등학교 때 벡터를 요렇게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고 다차원 물리 공간에서 물리량을 표현하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벡터는 X 방향으로 어떻게, Y 방향으로 어떻게, Z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맨 위치와 관련된 그것을 나타내는 게 벡터의 시작입니다. 아까 전에 걔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걔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이런 건 그러니까 X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Y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Z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요걸 썼다면 속도 벡터가 되는 거고 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표현해주면 위치 벡터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 보면은 이런 표현도 어디선가 봤던 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벡터를 아까 쓰는데 뭐 이렇게 위에 화살표를 이렇게 쓰고 물론 대문자로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벡터를 반드시 대문자로 쓰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소문자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것도 모두 다 상관없습니다. 벡터의 이름은 반드시 대문자여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화살표를 위로 올릴 건데요. 뭐 소문자든 대문자든 뭐 그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름에다 이렇게 두 글자를 붙이는 거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 무슨 알파벳 단어도 아니고 그 알파벳 글자가 모자라서 두 글자를 붙였나? 라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요 이름에다 이렇게 두 글자를 붙인 벡터는 뭐냐면은 3차원 공간에서 얘의 이동을 표현하는 겁니다. 3차원 공간에서 위치가 아니라 요렇게 두 점을 써서 표현하면은 얘는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이동을 표현할 때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점 A에서 점 B로 가는 그 이동을 나타낼 때 이렇게 두 글자를 써서 벡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점 A에서 점 B로 가는 점 A에서 점 B로 간다고 할 때 계속 말하자면 그렇죠. 3차원 공간에서 이동할 때 보면은 점 A에서 점 B로 가는데 X 방향으로 얼마를 가야 되고 Y 방향으로는 얼마를 가야 되고 Z 방향으로는 얼마를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을 그러면 나타낼 때 벡터로 표기하게 될 것이고 걔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점 A에서 점 B로 가는 것을 이렇게 쓰고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특히나 이렇게 쓸 때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벡터 그 자체는 아까 했지만 어떤 이동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얘는 어떻게 갔느냐가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얘 유식한 말로 해서 벡터를 우리가 적었을 때 얘는 시작점이 없습니다. 벡터의 요소에서는 벡터를 위해서 이동이 2,-1,5라고 쓴다면 얘는 X방향으로 2칸 간 거예요. Y방향으로 뒤로 1칸 간 것이고 Z방향으로 5칸 간 건데
이때 얘가 시작이 어디였느냐? 몰라요. 예, 시작 AB로 썼으면은 A에서 요것 정도쯤이 알 수 있겠지만 이거는 구태여 A에서 B로 가는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런 거고 실제로 어떤 벡터라는 양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X 방향으로 2칸,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칸, Z 방향으로 5칸 간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벡터의 본질이에요. 이동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벡터의 본질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벡터는 3차원 공간에서의 모션을 적기 위해서 우리가 한 큐로 적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많이들 벡터를 시각화하는 표현으로 화살표를 많이 씁니다. 좋잖아. 예, 공간에서 얘의 공간상에서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표현해주고 싶은 거니까 예, X 방향 얼마, Y 방향 얼마, Z 방향 얼마 얘를 그림으로 제일 쉽게 그린다면 여기서 저기로 예, 그런 화살표가 되겠죠. 그래서 벡터 표기도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화살표를 그려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표기해주면 예, 이렇게 쓰면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벡터를 시각화할 때 화살표를 써서 벡터를 많이 시각화합니다. 예, 질문 있어서 그런 거 아니죠? 벡터에 대해서 정의가 이렇고 뭘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고 수학책에는 이런 식으로 써 있고 그림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고 혹시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미국 사람이고 노벨 물리학상도 탔고 양자 전기 역학이라고 부르는 분야에서 꽤 유명한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쓴 교과서가 굉장히 유명한 게 있어요. Lectures on Physics. 그 책에도 벡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요. 예, 당연하게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물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개념이니까. 예, 그 아저씨가 벡터란 무엇이야? 라고 써놓은 게 그분 책에 보면 이런 식의 표현으로 써 있습니다. A step in space. 공간에서의 한 걸음. 이라고 그분의 물리책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벡터란 A step in space야. 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공간상에서의 한 걸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결이 맞는 그런 정의입니다. 공간상에서 얘가 어디로 가는지, 그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 정보인 거죠.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원래는 차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3차원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X 방향으로 얼마, Y 방향으로 얼마, Z 방향으로 얼마를 독립적으로 적어주는 거죠. 이걸 근데 이제 우리가 쓰다 보니까 뭐 방향과 크기가 있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는가를 알려주는 거. 사실 알게 되겠죠. 그죠?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뭐해서 이렇게 적어서 뭐 여기에서 여기로 갔어라고 하면은 그림으로 아까 우리가 했던 쭉 정의를 들자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뭐 X 방향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Y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야 되고 Z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야 되지라고 숫자 3개 적어주면 되는데 이걸 이제 좀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 여기서 여기로 이런 방향을 가지고 저만큼 가게 된 거야. 라고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방향과 크기가 있는 물리량이라는 말이 거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뭐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얘가 n차원 공간에서 움직일 때 각 독립된 차원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적어주면은 그게 곧 벡터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물리과 수업에 들어오면은 좀 아까 분명히 우리는 이게 물리에서 필요해서 벡터를 만들었어요라고 하는데 정작 물리과 수업 들어오면 3차원 벡터 잘 안 씁니다. 걔네는 주로 4차원 벡터를 많이 써요. 4벡터라고 부르고요. 첫 요소가 시간입니다. 시간 x, y, z 그렇게 돼가지고 걔는 그 상대론적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고 이렇게 뭐 같이 하나로 시공간 뭐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개념이 요 4벡터 뭐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는 실제로 벡터 요소에 하나, 둘, 셋, 네 개 쓰고요. 그래서 운동량 쓸 때도 첫 번째 요소가 에너지, 그 다음에 x 방향, y 방향, z 방향의 운동량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꼭 3개여야 할 필요는 없고 걔가 n차원 공간에서 움직일 때 각각의 독립된 차원에 대해서 움직임을 모션해주면 모션을 설명해주면 그게 곧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벡터의 표기 이렇게 하고요. 혹시 고등학교 때 위치 벡터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벡터 A, B가 있으면 이 벡터가 A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B라는 점으로 가는 그것을 가리킨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예. 어떤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가기 위해서 X방향으로 얼마, Y방향으로 얼마, Z방향으로 얼마 해가지고 원소 3개를 적어주면 그것이 곧 벡터가 되는데 요 시작점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시작점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이 시작점을 다 원점으로 몰아놔요. 예, 원점으로 몰아놓으면은 그래서 아까 여기 적어놨네 2, 1, -5라고 해놓으면 실제로 얘는 어떤 원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X방향으로 2칸, Y방향으로 -1칸, Z방향으로 5칸을 가리키는 건데 이게 만약에 우연히 시작점이 원점이었다면 얘는 이 벡터를 통해서 어느 점을 가리키게 되냐면은 2, -1,5라는 공간상의 한 점을 가리키게 되겠죠. 왜냐하면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시작이 원점이니까. X방향 2, Y방향 1, Z방향 5개 올랐으면 당연히 여기는 2, -1,5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공간상의 모든 점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은 원점에서 출발해서 거기로 가는 벡터로 쓸 수 있겠죠.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해 보면 2, -5라고 썼는데 얘는 우리가 지금 이게 벡터야 라고 하고 보니까 이게 벡터가 되는 거지. 원래 3차원상에서 점 쓰던 방식이었잖아요. 3차원 공간 좌표를 쓸 때 원래 그냥 2, -1,5라고 썼잖아. 그죠? 예. 그런데 얘 보고 벡터래네? 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공간상에서 모든 점이 뭐랑 사실 똑같냐면은 원점에서 출발하는 그 벡터하고 1대1 대응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점을 쓰나 원점에서 거기로 가는 벡터를 쓰나 똑같은 거죠. 예. 어떤 점일 때도 마찬가지잖아. 어떤 점 너무 숫자 맨날 똑같은 숫자를 드는구나. 10, -3.7, 뭐가 있을까? 5.4 뭐 이렇게 해놨어도 예. 이상한 숫자가 써 있는 점이라고 하더라도 공간 좌표상의 어떤 한 점일 텐데 이거랑 뭐랑 같냐면은 원점에서 출발해서 X방향으로 10, Y방향으로 -3.7, Z방향으로 5.4까지 가는 그 벡터하고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그 벡터를 알려주나 그 점을 알려주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위치 벡터라는 게 뭐냐면은 그 위치 벡터가 뭐냐면 공간상의 한 원점에서 공간상의 한 점으로 가는 벡터 향하는 벡터가 되고요. 이게 그걸 위치 벡터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얘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그 공간상의 그 한 점, 공간상의 한 점과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점을 쓰나 벡터를 쓰나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석기하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공간상에서 어떤 도형이 뭐냐면은 점들의 집합이죠. 도형이란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죠? 어떤 점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곧 도형이 되는데요.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점들의 집합에서 점이랑 벡터랑 1대1 대응이 되니까 점 대신에 벡터를 써도 되겠죠. 그죠? 공간상에서 그러니까 어떤 조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위치 벡터를 모아놓으면 그게 곧 도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쓸 때에도 실제로 어떤 그 점에 대한 방정식을 쓰는 게 아니라 벡터에 대한 방정식을 씁니다. 그러면 그게 곧 도형이 됩니다. 어떤 그 벡터가 가리키고 있는 그 점들을 모아놓은 게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 벡터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공간상의 한 점이랑 1대1 대응시키는 그런 벡터고요. 뭐 그런 게 있어 정도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위치 벡터라는 게. 벡터를 오늘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사람들에게 맞춰서 설명을 했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고등학교 때 벡터를 안 배운 사람들 벡터가 뭔지 아시겠나요? 모르겠나요? 아까 고등학교 때 선택 안 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벡터가 뭔지? 손을 다시 안 들으니까 알 수가 있나. 3차원상에서의 모션을, 그러니까 2차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으로 쓰면 우리는 사실 3차원이 굉장히 익숙하죠. 뭐 지구 대기는 웬만하면 3차원일 테니까. 뭐 어떤 한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하면 2차원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될 텐데 거기서 움직이는 그 모션을 우리가 한꺼번에 적어주기 위해서 걔네들 이렇게 모아서 성분별로 모아서 x 방향, y 방향, z 방향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써놓은 것을 우리가 벡터라고 부릅니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개념을 배웠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당연하게도 연산을 합니다. 똑같은 과정이에요.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오브젝트에 대한 연산을 수행합니다. 벡터의 연산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연산은 벡터의 덧셈, 실수배, 뺄셈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뭐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사실은 벡터의 원래 정의가 뭐냐면은 어떤 대상이 덧셈과 실수배가 잘 정의가 되면 그걸 벡터라고 부른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덧셈과 실수배는 굉장히 중요한 연산입니다. 벡터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자, 어떤 두 벡터 있다고 칩시다. 어떤 요 A라는 이렇게 우리가 벡터를 쓰면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대소문자 상관이 없고 그 위에 화살표를 나는 이런 반쪽짜리 화살표가 싫다 그러면은 열심히 쓰세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좀만 지나면 귀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한붓 그리기가 편합니다. 편해질 거예요. 연습해보세요. A라는 벡터가 있으면은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저는 요 수업에서는 제가 다루는 벡터는 3차원일 거라고 별일 없으면 이야기할 겁니다. 별일 없으면 3차원 벡터겠거니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2차원일 수도 있고 4차원일 수도 있고 뭐 11차원일 수도 있고 원소 적기 나름인 건데 우리는 실제 요 피지컬 물리 공간이 3차원이니까 그래서 무언가 X방향과 관련된 성분, Y방향과 각각 Z방향과 관련된 어떤 성분을 모아놓은 세 개의 숫자를 하나로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죠. 가로로만 써야 되나요? 세로로 쓰면 안 되나요? 뭐 이랬는데 사실 세로로 써도 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AX, AY, AZ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붙어 있어요. 뭐 하나는 행벡터, 하나는 열벡터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기는 한데 일단 이렇게 하면 노트를 세 줄이나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줄이면 되니까. 이런 어떤 A라는 벡터가 있고 또 B라는 벡터가 있어서 얘도 각각 원소 3개를 모아놓은 어떤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벡터의 덧셈을 정의합니다. 자, 어떤 벡터를 우리가 원소 3개를 모아놓고 한 덩어리로 만들기로 했으니 자, 얘네끼리 우리 덧셈을 해볼까? 당연히 뭐 아주 합리적인 수순이겠죠. 뭐 당연히 덧셈, 뺄셈, 곱셈 뭐 이런 거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덧셈을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떻게 정의할까요? 정의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겠죠. 벡터의 덧셈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맘대로 하면 되지. 근데 뭔가 좀 물리적인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왜? X방향은 X방향끼리, Y방향은 Y방향끼리, Z방향은 Z방향끼리 더해서 새로운 벡터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AX 더하기 BX, AY 더하기 BY, AZ 더하기 BZ가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연산을 정의합니다. 뭐 수식을 쓰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 거고요. 그냥 그림을 쓰면 이렇게 더한 거고 이렇게 더한 거고 이렇게 더해서 얘도 결국엔 벡터죠. 그죠? 원소 3개를 모아 놓았으니까 원소 3개예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원소 3개를 하나로 모아놔서 괄호로 묶어놨으니까 얘도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벡터의 덧셈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벡터의 덧셈 결과도 벡터가 됩니다. 꽤 중요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벡터끼리 연산을 했는데 벡터가 안 되는 연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bek터의 덧셈은 결과적으로 벡터가 됩니다. 자, 요게 첫 번째 덧셈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위에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앞에다가 숫자를 곱하는 연산을 정의합니다. 여기서 는 점점점 정의할 거고 여기서 단 K는 우리가 얘를 그래서 구별해서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숫자 하나,
숫자만을 적어 놓은 거를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스칼라는 벡터일까요? 아닐까요? 아닌가요? 왜 그러죠? 숫자가 안 모여 있어서 그런가요? 저기 뭐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학인데 걔는 숫자 하나 적으면 방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뜻인가요?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숫자를 여러 개 모아놓으면 그게 곧 벡터라고 했었죠. 그죠? 2차원이면 숫자를 2개 모아놓은 거고 3차원이면 숫자 3개를 모아놓으면 그게 하나의 벡터입니다. 숫자 하나만 있으면 1차원이라 치고 하면 안 되나? 1차원이라고 치고 그냥 숫자 하나도 우리 1차원 벡터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뭔가 찝찝한가요? 1차원 벡터라는 말은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사실은 됩니다. 원래 정의로 치면 숫자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것도 벡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걔도 한 방향, 우리가 방향을 하나로만 지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걔도 원래 원칙적으로는 벡터가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는 숫자 하나만 있을 때 그런 방향 정보를 무시하고 그냥 딱 숫자만 돼 있는 그것만 우리가 뭐라고 따로 부르냐면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이 스칼라 곱도 마찬가지로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각각의 원소에다가 그 숫자를 곱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벡터의 덧셈과 실수배를 정의하고요. 그러면은 실수배의 결과도 벡터인가요? 그렇죠. 실수배의 결과도 벡터입니다.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입니다. 벡터의 덧셈과 실수배의 결과는 모두 벡터입니다. 벡터의 뺄셈도 뭐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A-B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새로운 정의라기보다는 이 두 개를 활용하는 정의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얘는 뭘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해서 B 벡터 앞에다가 스칼라 마이너스 1을 곱한 그 벡터를 더하기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위에서 정의했던 덧셈과 실수배를 가지고 뺄셈을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스칼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앞에가 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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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을 것이고 걔를 더하면 원소끼리 더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은 ax 마이너스 bx, ay 마이너스 by, az 마이너스 bz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벡터의 뺄셈의 결과입니다. 뭐 거창하게 말은 했지만 뭐 결국 따지고 보니 덧셈처럼 이렇게 원소 바이 원소로 더했고 덧셈은 뺄셈은 원소 바이 원소로 빼졌네요. 자, 벡터의 뺄셈도 당연히 벡터 안에 들어갑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얘가 결국에는 덧셈과 실수배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덧셈도 해도 실수배고 실수배 해도 덧셈을 해도 벡터고 실수배를 해도 벡터니까 당연히 뺄셈을 해도 벡터가 됩니다. 자, 뭐 노트에다 적지는 않을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뭐 이런 거 배웠나요? 교환 법칙이 뭐죠? 뭐 이런 거죠. 그 교환 법칙하고 결합 법칙을 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교환 법칙이 뭐냐면은 어떤 연산을 이렇게 했을 때 요 연산 앞뒤로 대상을 바꿔줘도 되는 것을 우리가 교환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결합 법칙은 반드시 원소 세 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얘를 교환은 앞뒤로 바꾸는 건데 결합은 앞뒤로 바꾸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A, B, C 했을 때 괄호를 여기다 쳐주는 거나 여기다 쳐주는 거나 똑같을 때 이거를 결합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괄호에 대한 순서만 바뀐 거예요. 자, 벡터의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할까요? 그렇습니다. 그죠? 벡터의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간단하게 적지 뭐, 적은 김에. 벡터의 덧셈은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 성립할까요? 결합 법칙 성립할까요? 머릿속으로 휘식 좀 생각해 봐야 되나요? 결합 법칙 성립할까요?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 성립하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고등학교 때 수학 때 이런 거 나오죠. 항등원 역원. 뭐래? 항등원 역원 배워본 적 있죠? 그죠? 어떤 연산을 했는데 A 연산 something 했는데
A가 그대로 나와. 그러면 이거를 이 something을 그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부르죠. 예, 다시 한번 항등원이란 A 연산 something 했는데 A가 그대로 나올 때 요 something을 이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A가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자기 자신과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부릅니다. 덧셈에 대한 요 벡터의 덧셈을 생각해 볼 때 항등원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어떤 A라는 벡터에다가 더하기 내가 모르는 X라는 벡터를 더했는데 항상 A 벡터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X 벡터가 있을까요? 있나요? 있죠. 그죠? 뭐가 있냐면 빵빵빵. 예, 원소 3개가 다 빵빵빵으로 되어 있으면은 더하면 다 자기 자신으로 올 거 아니야? 예, 항등원이 있네요. 예,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혹시 역원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을까요? 예, 역원이 뭐냐면은 주어진 A 벡터가 있고 예, 거기에 했는데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요 항등원을 아까 빵빵빵이었으니까 그냥 여기 0 위에다가 화살표를 붙여서 이게 숫자 0은 아니고 벡터인데 0만으로 이루어지는 벡터를 우리가 0 위에 화살표를 붙여서 표기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네모가 항상 있을까? 주어진 A에 대해서. 주어진 A가 주어지면 이 네모가 항상 있을까? 입니다. 있나요? 있죠. 그죠? 뭐 하면 0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AZ를 더하면 빵빵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A가 뭐가 되든지 간에 예, 항상 우리가 역원이 있을 겁니다. 요 덧셈은 그래서 이런 성질이 성립합니다.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결합법칙 성립하고 덧셈에 대한 항등원과 역원이 존재합니다. 곱셈에 대해서는 그러한가요? 스칼라베. 예. 스칼라베에 대해서는 뭐 사실 조금 대상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곱하기 K라서 이게 두 개를 바꾸면은 예, 이런가 싶을 게 할 텐데 스칼라베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죠. 스칼라베는 엄밀히 말하면 교환법칙이라는 말을 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두 개 서로 대상이 다른 거니까 K 곱하기 A랑 A 곱하기 K랑 이게 되는 건가?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교환법칙 쓰기 좀 그렇고요. 결합법칙 성립하나요? A, B 숫자를 우리가 A, B를 벡터를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뭘 쓰기로 할까요? M, N, A 벡터를 계산하는데 얘를 이렇게 하는 거랑 M, N, A 벡터를 이렇게 하는 거랑 둘이 서로 같은가요? 다른가요? 네, 같습니다. 네, 잘 성립합니다. 스칼라베에 대한 항등원 존재하나요? 어떤 벡터에다가 네, 스칼라베를 하는데 반드시 그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존재하나요? 그죠? 네, 곱하기 1 하면 되죠? 네. 해놓고 보니 너무 너무 이렇게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나? 너무 이렇게 수학과스러운 수업을 했나? 뭐 그렇습니다. 해놓고 나니 약간 후회가 되네요. 자, 아무튼 벡터의 덧셈, 뺄셈, 덧셈과 실수배와 뺄셈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숫자를 모아놨으니까 그 숫자 바이 숫자 하면 되는데 중요한 규칙이 있겠죠? 뭐냐면은 차원이 같아야 되겠죠. 2차원 벡터와 3차원 벡터를 덧셈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죠? 왜냐하면 같은 차원에 있는 것들끼리 같은 순서끼리 매칭을 시켜서 덧셈을 해야 되니까 2차원 벡터와 3차원 벡터는 서로 덧셈이 불가능하네요. 덧셈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차원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모든 책들에 안 써 있는 이야기인데 벡터의 덧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원이 서로 같아야 될 겁니다. 자, 벡터의 덧셈, 실수배, 뺄셈과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얘를 그림을 이용해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벡터의 덧셈, 실수배, 뺄셈을 눈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인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눈에 보이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요 벡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요 화살표 혹은 공간에서의 한 스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편의상 여기 칠판에다 그려야 되니까 2차원 벡터라고 씁시다. 3차원 벡터도 할 수야 있겠지만 칠판에다 표기하면 그림 그리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벡터의 덧셈을 시각화할 때 예를 들어서 2,3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1,5를 하면은 우리는 이 계산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정의했죠.
첫 번 순서대로 이렇게 더해서 벡터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덧셈 결과의 벡터는 2하고 1을 마이너스 1을 더해서 1. 그다음에 3과 5를 더해서 8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2,3은 옆에서의 우리가 정의를 생각해 보면 공간상에서 x방향으로 둘 만큼 y방향으로 셋 만큼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x방향으로 둘, y방향으로 셋 만큼 가는, 여기서 만약에 시작했다면 이렇게 가는 벡터입니다. 그림의 편의상 그렇게 됐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굳이 원점에서 출발할 필요 없습니다. 시작 인포메이션은 중요하지 않아요. 벡터에 없는 거예요, 시작 인포메이션은. 자, 요게 지금 2,3 벡터인데, 자, 벡터의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면 x방향으로는 지금 요 결과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 칸 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x방향으로 두 칸 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칸 간 거죠. 그죠? x방향으로 두 칸 갔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칸 가면 한 칸 간 것처럼 됩니다. y방향으로는 결과적으로 8칸 갔네요. 그 8칸이 왜 갔냐면은 y방향으로 3칸 가고 그 다음에 5칸 갔으니까. 예, 그래서 8칸 간 거네요. 얘를 그림으로 그래서 그리면 그렇게 됩니다. x방향으로 2칸 간 다음에 x방향으로 뒤로 한 칸. 예, 요 마이너스 1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x방향으로 y방향으로 3칸 갔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y방향으로 5칸. 예. 요렇게 이어주면, 요렇게 꼬리를 이어주면, 예. 그래서 요 벡터가 2,3이고 요 벡터가 마이너스 1,5인데 요 두 벡터의 꼬리를 서로 이어서, 꼬리와 머리를 서로 이어주면, 예. 그러면 요 벡터 결과적으로 요 두 벡터가 꼬리를 이었으니까, 꼬리와 머리를 계속 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 가리키는 곳이 요것이 될 텐데, 출발점에서 이 벡터를 생각해 보면, 예, 얘는 결과적으로 x방향으로 2칸 갔다가 마이너스 1칸 갔고 y방향으로 3칸 갔다 5칸 갔네요.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어디를 가리키게 되냐면은 1,8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벡터는 x방향으로 1칸, y방향으로 8칸 가는 벡터가 됩니다.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요 벡터와 요 벡터를 더하는데 그림으로 이 두 벡터를 이렇게 서로 물리게 꼬리를 이어서, 예, 맨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시작점과 맨 그 벡터 그 화살표 꼬리를 물어서 연결해 놓은 것에 맨 마지막에 꼬리를 서로 연결하면, 예, 그 중간에 있는 벡터를 모두 더한 결과가 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벡터의 덧셈을 시각화,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아, 이게 참 첫 시간은 그래요. 이 반쯤은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고 앉아있지? 라고 하는 걸 거고, 나머지 반은 와씨 오늘 벡터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지금 벡터의 덧셈을 벌써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고? 뭐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참 그래요. 이 첫 시간이 항상, 벡터의 첫 시간이 항상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수업인데요. 예. 덧셈을 이렇게 주어진 벡터 전부 다 첫 번째 벡터를 이렇게 그리고, 예, 두 번째 벡터를 여기에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계속 꼬리 있기를 하는 거예요. 2,3을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스텝이니까 스텝을 한 스텝 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텝을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작점에서 어디로 갔니?를 물어보는 거죠. 예, 그 벡터를 주르륵 해서 이어보면, 그래서 걔는 결국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간 거지? 예, 시작점과 끝점을 이으면 그게 그 벡터의 덧셈을 눈으로 보이게 표현해 놓는 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요게 그래서 벡터의 덧셈에 대한 시각화고요. 벡터의 실수배에 대한 시각화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2,3에다가 예를 들어서 2,3을 똑같이 있고 2,3에다가 곱하기 뭐 좀 작은 숫자 해볼까? 3 곱하기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6,9가 됩니다. 그죠? 예. 요 숫자끼리 곱하고 요 숫자끼리 곱하면 되니까 마치 분배 법칙처럼 보이긴 하는데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냥 실수배가 저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자, 얘도 우리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봅시다. 예. 2,3을 얘랑 똑같이 그리면 칠판을 넘칠 것 같아서 여기 2, 여기 3이 있는데 6,9는 어딜 가리키냐면 여기 2,3인데 6,9는 실제로 어딜 가리키냐면은 4, 6 이렇게 되고 여기 3, 6, 9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6,9를 가리키는 벡터를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얘와 얘를 실제로 살펴보니 어떻게 되냐면은 벡터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네요. 그죠? 오, 신기한데? 이게 2,3이랑 3이라서 그렇게 된 건가?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은 숫자를 곱하는 스칼라베의 연산은 절대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X방향으로도 이만큼, Y방향으로도 이만큼 똑같은 만큼을 늘리건 혹은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하면 줄이건 하게 될 테니까 방향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느리거나 줄이거나가 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길이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3은 길이를 3배 늘리면 됩니다. 곱하기 3분의 1은 길이를 3분의 1로 줄이면 됩니다. 원래 벡터를. 만약에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했다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하면은 1,2분의 3이 되겠죠? 1,2분의 3은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1,2분의 3. 여기 딱딱 절반. 그래서 이 벡터를 가리키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벡터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길이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게 되겠죠. 그래서 벡터의 덧셈을 시각하게 되면은 그 더하기 연산으로 들어온 모든 벡터를 이렇게 꼬리를 쭉쭉쭉쭉 이으면 그러면은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을 이으면 그게 벡터의 덧셈 결과가 되고 벡터의 스칼라베를 시각화하게 되면은 방향을 그대로 둔 채로 길이만 늘렸다 줄였다 하면 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을 곱하 스칼라베가 꼭 반드시 양수만 되는 건 아니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가리키는데 걔는 어디에 있냐면은 요 점을 가리켜야 되는 벡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랑 기울기가 달라졌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똑같아요. 대신 방향이 뒤집힙니다. 절로 갔던 게 일로 가야 되는. 서로 방향이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칼라베를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다가 실수를 곱하기만 한다면 실수를 곱하면 그때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길이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할 부분이고요. 음수를 곱하게 되면 방향이 그러니까 기울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방향을 완벽하게 뒤집히는 그래서 그 선 자체의 어떤 기울기는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마이너스 음수를 곱하게 되면 일로 갔던 게 일로 가고 만약에 어떤 벡터가 일로 가는 거라면 마이너스 곱하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벡터의 실수 스칼라베를 시각화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1보다 크면 길이가 늘어날 것이고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길이는 줄게 될 것이고 부호가 양수이면 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부호가 음수이면 방향을 바꾼 결과가 될 것이고 그럼 뭐 똑같지 않겠어요? A-B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두 벡터가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얘가 만약에 A고 얘가 만약에 B라면 A-B는 만약에 그림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아까 빼기 연산을 정의했던 거랑 똑같게 되는 거죠. 뒤에 거를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러면 짠짠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하나 가지고 온 다음에 얘와 얘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얘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꼬리를 이어서 얘랑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벡터니까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b랑 대충 비슷하겠네요, 그죠? 이게 대충 마이너스 b랑 비슷해 보이죠? 얘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꼬리를 이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벡터가 말하자면 A-B가 될 겁니다. 이게 벡터를 화살표로 표현해 놓고 화살표로 그려 놓고 이 벡터의 덧셈, 실수배, 뺄셈을 그림으로 눈에 보이도록 한 결과입니다. 뭐 근데 눈에 보이게 했어요. 뭐 별로 안 쓸 겁니다. 그 그림으로 그려보세요는 어디까지나 고등학교 때 주로 나오는 이야기고요. 대학 이후로 돼서 벡터를 덧셈, 뺄셈, 실수배를 그림으로 그려볼 일은 사실은 별로 없을 거고요. 대부분 다 이런 그냥 숫자 계산을 잘 할 줄 알면 그게 곧 벡터의 연산이 될 겁니다. 요게 처음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뒤에 길게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예, 꽤 많은 학생들은 이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나는 태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벡터를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만 했지 덧셈을 하는 거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집에 가서 조금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교과서 문제에 잘 나와 있거든요. 덧셈하고 실수비하는 연산이 잘 나와 있으니까 뭐 계산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연산하면 되는 거고 그림으로 그렸을 때 두 벡터를 더하기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만 연습해 보시면 사실 오늘 배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벡터라는 것을 들어본 학생들도 집에서 조금 연습해서 이 연산이 좀 익숙해질 때까지만 연습을 해오시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나요? 예, 없으면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